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 시청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기 전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연을 보내서 듣기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어떤 댓글이 쓰이든지 상관없는데 세상을 떠난 제 아내에게 모진 말들이 날아올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다 피해자인 아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사연을 보내는데 망설이는 걸까? 피해자가 피해당한 일을 알려서 위로받고 또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 사연을 읽기 전 여러분께 약속 하나를 받고 싶습니다. 부디 제 아내에 대한 말이나 평가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랄게요. 사연을 읽는 분들도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제3자가 보듯이 옳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듯이 제 아내도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와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풋풋한 연애를 하던 대학생 때도 하루도 빠짐없이 둘이 붙어 다니고 죽고 못 살아 친구들은 저희가 결혼하게 된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아내와는 모든 부분에서 잘 맞았고 서로의 모든 것이 좋을 만큼 사랑했죠. 우리는 결혼 후에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의 시작은 임신 때문이었죠. 서로 죽고 못 사는 모습에 누군가는 심술이 났는지 서로를 닮은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면 언젠간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거란 생각에 조바심을 갖지 않기로 했어요. 또 서로 조금 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여 건강하고 아무 탈 없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을 가지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절 믿고 의심하지 않던 아내가 달라진 거예요.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뭐야? 왜 거기 있어서 내 옷 냄새를 맡고 있어? 무슨 냄새나? 당신 여자 향수 써? 여자 향수? 아니, 안 쓰지. 근데 왜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 글쎄, 내 자리 근처에 독한 여자 향수 쓰는 직원이 있어서 뵌 건가? 아닌데. 그럼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잘 모르겠어. 근데 뭐 문제 있어? 그럼 문제 없어? 당신 옷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나는데? 뭐 오다 가다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그 회사 엘리베이터나 집에 들어올 때 뵌 걸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잖아. 근데 설마 당신 내가 다른 여자랑 무슨 짓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기분이. 반대로 생각해봐. 내 몸에, 내 옷에 남자 향수 냄새가 나면 당신은 그게 좋겠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외박이나 다른 의심살 만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또 향수 냄새에 어디서든 뵐 수도 있는 건데. 그래, 그럼 당신도 내 몸에 남자 향수 냄새를 잔뜩 가지고 와도 아무런 말 하지 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니까. 여보. 아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웬만하면 조심하려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조심할 것도 없었지만요. 제가 여자인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회사 같은 팀이나 부서에도 여직원이 많지 않았어요. 출퇴근도 차로 하고 있었고요. 여자와 부딪힐 일이 거의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 꺼진 물도 다시 보듯이 조심했고 집에 들어가기 전 여자 향수 냄새가 나진 않는지 옷에 여자 머리카락은 없는지 등등 확인한 후에 집으로 들어가곤 했죠. 귀찮고 억울했지만 아내가 회사 스트레스로 또 임신이 늦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제가 이해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단순히 아내가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역시 여자와 관련된 일이었고요. 뭐야? 회식 끝나고 바로 온다는 사람이 지금 시간이 몇 시야? 그리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왜?
미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차에서 골아 떨어졌어. 그 대리기사님이 깨워주셨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방금까지 자다가 왔네. 뭐?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고?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방금 말했잖아.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술을 더 마셨으면 마셨다고 솔직하게 말하겠지. 뭐하러 거짓말을 해. 술 먹느라 늦은 거 아니잖아. 지금까지 여자랑 있었잖아. 뭐? 여자? 당신 정말 왜 그래?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왜 계속해서 여자 관련해서 의심하는데? 나 잤어. 차 뒷좌석에서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고. 내가 대리기사님 연락처 알아볼 테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봐. 그럼 될 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또 어떻게 술을 써놨겠지. 억울한 척 그만하고 솔직히 말해. 그 사이에 뭔 짓 했어? 여자랑 뭐 했냐고? 야, 너 진짜 왜 그래? 아니라고. 나 진짜 차에 있었다니까? 그럼 차 안에서 그런 짓을 했니? 그런 거야?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내가 진짜 뭐라도 있으면 억울하진 않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여자야? 너 뭘 보고 듣고 이러는 건데? 이거 봐. 내가 뭘 봤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캥기는 게 있지? 그래. 봤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아니 도대체 뭘 봤다는 건데? 야, 지금 같이 내려가서 블랙박스 보자. 거기에 내가 잠들어 있는지, 대리기사님이 여기까지 운전해서 줬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해 보자고. 그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밑도 끝도 없이 저를 의심해 오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죠.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백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A라는 의심을 하면 A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B라는 의심하면 B에 대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저를 의심했어요. 100번이면 100번 다 확인시켜주고 증명해도 계속해서 의심해오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던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죠. 제 결백을 증명하려던 저도 포기하고 아내와 감정적으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몇 번이나 더 확인시켜줘야 하는데! 이제 당신이 증명해봐. 내가 딴 여자 만나고 있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라고! 그럼 되는 거잖아! 증거가 있었으면 내가 당신이랑 지금까지 이 엉망인 결혼 생활 하고 있겠어? 이혼했지. 진작에 이혼했지. 지금 내가 이혼 못해서 이러는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왜 이러는 건데? 사람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 아니면 연애하는 여자, 집에서 밥 해주는 여자 따로 있니? 그래서 이래? 또!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거냐고! 넌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네 입에서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와야 해? 그래, 나 여자 있다, 여자 있어! 당신이 이렇게 사람 숨 쉴 수도 없게 하는데 없는 여자라도 만들어서 있다고 해야지. 자, 나 여자 있어.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여자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어쩔 거냐고? 정확하게 말해. 그러니까 당신 정말 만나는 여자 있는 거지? 그래, 있다고 있어. 당신이 한 말처럼 연애하는 여자, 밥 해주는 여자 따로 둬. 밖에서 만나는 여잔 당신이랑 비교도 할 수 없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아. 그래서 만나. 그러니까 어쩔 거냐고? 당신이 여자가 있다고 인정했으니 이혼해야지. 뭐? 이혼? 너 결국 네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하고 싶어서 이제까지 이렇게 했던 거야? 너한테 시달려서 아무 여자나 만나라고 없는 여자라도 만들어서 이혼하려고 이런 거냐고? 그런 거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나도 덜 지치고 이혼 도장 찍어줬을 거 아니야. 아무리 결백하다고 말해도 증명해도 믿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하는 아내에게 너무 지쳤는지 저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땐 저도 아내에 대한 실망이 커서 그런지 하지 않았어야 하는 말을 계속해서 뱉었어요. 더 큰 불신과 불화만 생기게 되는 못된 말들을 말이죠. 그럼 아내는 자기 의심이 확신이 되어 더 저를 자극하는 말을 했고 또 저는 그 말에 더 막말을 뱉었습니다. 결국 우리 사이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어요. 끝까지 갔던 그 상황에서는 제가 뱉었던 말에 후회하고 다시 결백을 증명해도
아내가 그동안 근거 없는 의심과 불안이었다고 인정해도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해결 방법은 이혼뿐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어요. 아내와 이혼 이후에는 혼자서 살며 한동안 주변 지인들과 연락을 끊게 되었고요. 아내와 어릴 때부터 만나 다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기에 지인들도 그만큼 충격이 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제 앞에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한동안은 지인들 입에서 저와 아내가 오르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인들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해 제가 피한 거죠. 그러다 1년 정도 지나고 슬슬 다시금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가깝게 지내던 한 친구가 통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제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던 친구가 말이죠. 혹시 그 사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주호야, 민성이 있잖아. 걔 왜 연락이 안 되냐? 다른 애들도 다들 연락 안 된다고 하던데 넌 몰라? 민성이? 너 민성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어? 그럼 뭐라도 알 거 아니야. 혹시 민성이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래도 잘 살게 했거니 나처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잠시 연락 피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아프거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찾아가 봐야 하나? 야, 그 민성이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 너 반응이 왜 그래? 너 민성이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 아니, 모르는데. 모르기엔 아는 눈치인데. 뭔데? 뭐길래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그래? 무슨 일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내가 너희 회사로 찾아가면 민성이 볼 수 있냐?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야 하냐? 야, 가지 말라니까. 장훈아, 내 말 듣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이상한 행동하지 말고. 민성이 결혼한다. 그래? 잘 됐네. 근데 넌 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난리야? 근데 민성이가 결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네 전처야. 뭐? 전처? 성은이? 성은이가 민성이랑 결혼한다고? 제 친구 녀석이 제 아내였던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다시 했을 때 무시했던 거였어요. 놀랍고 기분이 좋진 않은데 이게 기분 안 좋아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제 아내였지만 이미 끝난 사이였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 저와 이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 만났다고 했어요. 친구의 아내였던 여자를 남편의 친구였던 남자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기분 더럽고 도리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그게 또 사회적으로 용납 안 되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일도 아니니까요. 기분은 더러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최대한 말 꺼내지 않고 기억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한 아내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고 친구 민성이 역시 저를 피하고 있으니 그 당시 서로를 보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영원히 마주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인생 다시 잘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취미도 늘리고 더 활동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이혼도 있고 친구 녀석에 대한 원망도 희미해졌어요.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아주 우연히 한 모임에서 제 아내와 결혼한 친구 녀석과 마주치게 됐죠. 저나 그 친구도 그렇고 모임에 있던 다른 친구들 역시 우리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어서 좋을 게 없으니 제가 자리를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아내와 친구에 대한 감정을 싹 다 정리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저나 그 친구나 자리를 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우리 둘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눈치를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야, 민성아, 오랜만이다. 반갑다, 장훈아. 그러니까 나도 너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야, 우리 상황 너나 나나 또 애들이나 참 난감한 거 아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나나 너나 무슨 죄를 지었냐? 문제되는 것도 없잖아.
나랑 성훈이 사이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둘은 또 다르잖아. 우리 사이엔 문제 없잖아. 그럼 친구로서 피하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고 웃고 즐길 수 있어야지. 나 두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 없어. 너도 들었을진 모르겠지만 나도 좋은 사람 만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편안하게 지내자. 그래도 뭐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난 괜찮다는 말 너한테 하고 싶었어. 어때? 넌 괜찮아? 친구 민성이는 그리 반기는 모습이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싫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저는 주변 친구들 때문이라도 더 오버하며 민성이와 관계를 회복한 척 행동했죠.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민성이와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저는 이혼하며 제 오랜 단짝이자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아내를 잃었고 또 그와 동시에 친구도 잃었던 거였어요. 아내는 다시 되찾을 수 없었지만 친구는 아직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적절히 거리를 유지하고 또 전처와 친구에 대한 선만 제가 지키면 충분히 가깝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모임 이후에도 민성이에게 먼저 연락하고 밥 한번 먹자, 술 한잔 하자 자리를 만들었어요. 친구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나오다 언젠가부터는 실은 내색하지 않고 나와줬습니다. 그걸로 만족스러웠고 그건 제 인생이 다시 잘 살아가고 있단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며 제가 생각보다 큰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죽으면서 말이죠. 회사 퇴근 시간을 코앞에 두고 있던 중 전처 남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게 처남이었던 성민이는 저랑 워낙 가깝게 지내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아내와 이혼한 뒤로는 가끔 안부 인사만 할 뿐이었는데 그런 처남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전화를 받았죠. 성민아, 웬일로 전화했어? 저 형, 누나가요. 누나? 성은이? 성은이가 왜? 누나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뭐? 죽어? 언제? 어떻게? 아니 무슨 교통사고가 났길래 사람이 죽어?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르다 건널목에서. 아이 그게 무슨... 성민아 진정하고 지금 어느 병원이야? 전처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허망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중에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들어보니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제가 전처의 장례식을 찾아가도 되는 건가 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이혼한 사이에 끝이 좋지 않았고 또 전처의 현재 남편이 제 친구다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게 안 그래도 정신없는 분들께 괜한 소란을 불러오는 게 아닌지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말이죠. 그런데 뭐가 어떻게 되었건 제가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내 전 남편으로서 또 아내 가족들의 옛 가족으로서 그리고 제 친구의 친구로서 장례식을 찾아가 진심으로 위로를 건네고 아내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찾아가 이제는 고인이 된 아내 영정사진 앞에 명복을 빌었죠. 그렇게 전처의 명복을 빌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나와 같이 살던 한때는 내가 사랑하고 내 아내였던 사람이 죽었으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순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분이 좋지 않았죠. 솔직히 저는 아내 장례식장을 다녀와 명복을 빌어주고 제 친구의 등을 다독여주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인지 상실감인지 알 수 없는 그 기분에 짓눌려 힘들었어요. 또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바보같이 행동했죠. 아내 마지막으로 가는 길 저에게 가진 원망과 불만 모두 털고 갈 수 있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친구에겐 전처의 남편이 아닌 친구로서 위로를 건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처의 장례식장에 들어가니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전하려고 했던 말과 위로는 하지 못한 채 터져나오는 눈물을 어떻게든 참으려고 눈을 감고 입을 꾹 닫고만 있었어요.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무런 말도 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아내의 명복을 빌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됐죠. 제가 너무 못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세상 떠난 아내 마음도 친구 마음도 편치 못하게 만든 것 같아서요. 괜히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빈소부터 숙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가 이름을 다급히 불렀어요. 뒤를 돌아보니 처남이 제게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형! 장훈이 형! 잠깐만요! 장훈이 형! 성민아, 뭐하러 나왔어? 정신없을 텐데. 나오지 않아도 된다니까. 줄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형, 여기 좀 가까이. 나한테? 뭐길래 이래? 우리 누나가 형에게 이거 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줘야 하나 봐요. 형 손에 전달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주라고. 뭐? 모르게? 이게 뭔데? 어? USB? 이걸 왜 나한테 줘?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누나 영정사진에 쓸 사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모님 집에서 찾고 있었는데 누나가 쓰던 방 서랍에 이게 있더라고요. 방금 제가 한 말이 적혀있는 쪽지와 함께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래, 우선 알았다. 내가 먼저 확인해보고 연락 줄게. 많이 힘들겠지만 아버님 어머님 잘 챙겨드리고 너도 힘내라. 제게 뛰어온 처남은 마치 비밀 접선을 하듯이 바짝부터 귓속말과 함께 주머니에 있던 USB를 제게 건넸어요. 아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 USB를 제게 전달해달라는 글이 적혀져 있었다면서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말하니 아내가 제게 준 USB나 그 옆에 적혀있던 글이나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그땐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아내의 결혼 생활 마무리가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 없었고 또 아내가 제 친구와 결혼했으니 아내도 제게 미안한 감정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과 말들을 직접 제게 전하기에는 쑥스러워 USB에 넣어놓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도 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거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조금 전보다 더 처진 어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복잡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울적한 기분에 취해 있었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힘들어 술을 먹다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맘 같아선 휴가라도 내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 사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처럼 말이죠. 아침밥은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 씻고 바로 지갑과 차키만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제 처남이 줬던 USB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USB를 챙기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서요. 아내가 저를 원망하는 말을 적었을지 아니면 미안하다는 말을 적었을진 모르겠지만 어떤 글이 적혀있든 안 그래도 안 좋은 마음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어요.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USB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죠. 그래서 USB를 뒤로 하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순간 이상한 겁니다. 이 처남에게 들었던 내용이 말이에요. 분명 USB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됐어요. 아내는 분명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치 자기 죽음을 예상했던 것처럼 제게 전달해달라는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런 내용은 굳이 적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가 직접 전달해도 됐고 우편이나 택배로 보내도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부탁하듯 그런 말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다른 사람 몰래 제게 전달하라는 말도 이상했습니다. USB 안에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그와 필적하게 중요한 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 USB를 잡아든 뒤 노트북을 켜고 안의 내용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파일을 켜자마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출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남기고 처남이 제게 준 그 USB 안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USB 안에는 저에게 사과로 시작하는 아내의 텍스트 파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동영상과 사진들이 있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우선 텍스트 파일에는 제가 이제까지 몰랐던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절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최근 겪고 있던 일까지 말이죠. 앞에서도 사과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당신에게 미안해. 내가 아는 당신은 내 잘못으로 한 이혼이라고 해도 당신을 자책할 거야. 근데 조금 더 자책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전부 내 탓이야. 내가 우리 관계를 망쳤어. 내 의심과 망상으로 말이지. 그리고 내 의심과 망상은 조민성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당신의 친구이자 지금은 내 남편인 조민성 말이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결론은 조민성이 내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또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간질했다는 거야. 계획적으로 말이지. 내가 갑자기 당신을 의심했던 게 그 사람 때문이었거든. 우리가 임신으로 힘들어하다 희망 잃지 말자고 또 서로 조금 더 건강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자고 각자 자기 관리 열심히 하자고 했잖아.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 당신이 술 먹다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했다고. 술김이라 자기 역시 그 말이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소리를 했다는 거야. 남들은 그렇게 쉽게 하는 임신 왜 못하는 거냐면서 애를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도대체 자기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다녀서 애를 못 가지는 거냐고 말했다는 거야. 그럼 당신이 많이 힘들 거라면서 잘 좀 다독여 주래. 솔직히 그 말 믿지 않았어. 당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믿진 않으면서도 아이를 못 가지는 답답한 내 상황 때문에 그런지 그 말이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었지만 먼저 물어볼 수도 없었고 만약 술김에 나온 진심이라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 것 같았고 내가 의심하는 거라면 내 자격지심에 당신을 의심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연락을 해오는 거야.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면서 말이지.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필요가 없어지더라. 그래서 당신에게 이상한 말을 했던 거야. 이제까지 뭘 하고 들어왔냐? 누구랑 있었냐? 옷에 밴 여자 향수는 뭐냐? 이건 나랑 먹은 적 없는데 누구랑 먹었냐는 등등.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하는데 그땐 임신으로 가졌던 스트레스와 자격지심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 내가 임신 못해서 결국 이렇게 버려진다는 생각에 말이지.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말들이 그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고 아니, 말뿐이 아니었지. 그 사람이 증거를 보여주겠다면서 영상통화로 당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었어. 거기 직원일 수도 있고 그 여자가 뭘 물어봤을 수도 있지. 근데 그땐 그게 그렇게 안 보였어. 그 모습을 보고 내 자격지심이 만든 망상을 더 깊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다 참다 못한 당신도 폭발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혼하게 된 건 내 잘못이야. 아무런 죄도 없는 당신을 바람 피우는 남편으로 몰아넣어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고 당신에게 나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내 잘못이자 내 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값을 내가 받게 돼.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서 말이지. 당신과 이혼하고 난 내 연민에 빠져 살았어. 임신 못한 이유로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하게 된 여자로 착각 속에서 살면서 말이지. 그때 그런 내게 자기 역시 상황이 이렇게 되어 죄책감이 느낀다며 용서를 구하고 날 위로해주던 사람이 바로 조민성이야. 당신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만나고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과 이혼했을 때 아는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날 위로해주고 내 대화 상대가 되어주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꼭 이성적인 감정이 아니라도 말이지. 또 계속 그런 식으로 만나다 보니 이성적인 호감도 갖고 그 사람 역시 적극적으로 나를 향한 감정을 드러냈어.
나와 결혼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또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함께하고 싶다면서 말이지. 그 정도 마음이라면 그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 싶었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던 사람이었고 당신 친구임에도 내게 당신의 외도를 알려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모두 거짓이었던 거야. 나와 결혼하기 위한, 당신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그 인간의 거짓. 그걸 알게 된 건 그 사람 노트북에 있던 일기를 보고 난 후야. 아주 오랫동안 우리 두 사람을 찢어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고. 아니, 우리가 연인이 되었을 때부터 말이지. 당신은 안다며? 그 사람이 대학교 때부터 나 짝사랑했던 거. 일기 보면 당신에겐 깨끗이 마음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 계속 우리 두 사람 주변에서 우리가 헤어지길 기다렸던 것 같아.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말이지. 그러다 당신이랑 내가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걸 듣고 이런 일을 꾸민 거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증거도 없이 당신을 몰아붙이고 의심한 내가 원망스러웠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 이미 당신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조민성 이 인간과는 결혼까지 했으니 이 사람과 이혼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 사이 또 하나 일이 터졌어.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야. 나보고 다시 당신 만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더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아니란 말을 하고 또 몰래 일기장을 훔쳐봤거든? 그랬더니 모임에서 당신과 만난 내용이 쓰여있더라. 그리고 당신이 먼저 다가온 걸 가지고 이 인간이 혼자 나 같은 망상을 하고 있었고. 당신이 자기가 한 짓을 똑같이 하는 거래. 당신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그때 이미 나랑 다시 만나고 있었고 자기를 가지고 놀려고 당신이 접근했다는 거지. 자기가 했던 짓이 있었으니까 불안했던 거야. 그리고 평생 당신과의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던 사람이니까 당신이 먼저 내민 손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고. 그 망상에 붙잡혔는지 그 사람은 미친 듯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또 난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인간과 이혼을 준비 중이라 법적인 조언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그게 그 사람의 의심을 더 사게 만들었고 그 시달림에 나도 그 사람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전부 다 말했어. 그리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심이 더 심해졌어. 급기야 날 위협하기 시작했지. 그 모습에 난 지금 이 사람과 꼭 이혼하겠다는 생각이야.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런 글을 남기는 건 만약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야. 조민성 그 사람 우리를 헤어지게 하려고 나와 결혼하려고 그 미친 짓을 했던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나와 이혼하게 됐으니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또 날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서 내가 신고도 한 적이 있고. 부모님이나 동생 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면 좀 낫겠지만 못하겠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상황 결국 내가 만든 거잖아. 나만 당신에게 그런 짓을 안 했다면 지금쯤 이런 일도 없었고 당신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게 부끄러워. 도움을 요청할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야. 조민성과 나를 가장 잘 아는 당신이라면 이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남기는 거고.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이 글을 보게 된다면 당신에게 또 한 번의 짐을 얹어줘서 미안해. 모두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전처의 이상한 행동들, 우리가 이혼하게 된 이유, 그 모든 게 제 친구였던 조민성 때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글을 읽으며 제 머릿속에도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내에게 했던 것처럼 그놈이 제게도 저와 아내의 상황을 이용해 이간질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성원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평소에 그런 낌새가 있거나 엄청 잘났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데 말이야. 여자들 어느 정도 그러는 건 좀 있지. 그리고 너 몰랐냐? 성원이 원래도 질투나 의심 많았어. 네 앞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 그런 적 없는데. 무슨? 학교 다닐 때 네가 다른 여자애랑 조금만 친근하게 있잖아? 그럼 나중에 걔 붙잡고 엄청 뭐라고 했다? 그게 선배라고 해도 아주 난리가 났어. 우리가 봤을 땐 그냥 동기끼리 선후배끼리 할 수 있는 대화나 장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너희 상황이 좀 그렇다고 보니 숨기고 있던 그게 네 앞에서도 나오는 거겠지. 그래? 내가 이제까지 성훈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었나? 넌 좋은 면만 보고 싶은 면만 보니까 그렇지. 애들한테 물어봐라. 너 연애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훈이 그때도 다른 여자랑 너 의심하고 그랬어. 그때도 꽤 의심병 있었다니까? 그놈에게 저와 아내에 관한 고민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마다 은근히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아내 글을 보니 그 행동에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지나간 일들이 따지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글 문단 마지막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놈이 무슨 짓을 저지를진 몰라 제게 이 USB를 남긴다는 내용이 말이죠. 분명히 아내의 죽음에 있어서 단순한 사고사 말고 무엇인가 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내가 사고당한 곳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 도저히 무단횡단을 할 만한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아내가 사고당한 곳은 6차선인 도로였는데 그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건 사고를 당하게 했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평소에도 조심성이 많고 성격이 급하지 않던 아내가 무단횡단을 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려면 아내가 6차선인 도로를 무단횡단해야만 했던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사고를 당하기 전 아내의 동선을 그려봤어요. 도로에는 건널목을 제외하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돼 있었기에 아내가 움직였을 동선이 잘 그려졌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 뛰어왔을 곳에는 한 골목길과 이어져 있었고 그 골목길에는 수많은 가게들이 있었죠. 저는 그 많은 가게를 일일이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하며 아내가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를 말이죠. 모든 걸 확인한 후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 아내가 느꼈을 감정이 제게도 느껴져서 제가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와 슬픔이 밀려왔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후회 뒤에는 엄청난 분노가 제 몸을 휘감기 시작했고요. 슬픔과 후회, 또 분노까지 제 몸을 두들겨 한 발자국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가야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아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아내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 놈에게 다가가 그대로 멱살을 잡은 뒤 주먹을 날렸어요. 주먹을 날린 뒤에는 흥분한 채로 바닥에 엎어진 놈을 짓밟기 시작했고요.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처남까지 놀라서 뛰어들어왔고 흥분한 저를 붙잡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조문객들도 전부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형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해요. 그만 좀 하라고. 자네 지금 우리 성은이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의 빈수 앞에서 이 난리 치는 게 남편이었던 자네가 할 짓이야? 이게 어디서 행패야 행패는? 성민아 이거 놔! 저 새끼 죽여야 돼! 저거 인간 아니라고! 네 누나가 누구 때문에 죽은 줄 알아? 저 새끼 때문이야. 저 새끼가 네 누나 죽인 거라고! 아버님 어머님 얼른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 사이코패스 같은 놈이 성훈이 죽였습니다. 죽이고 저 자리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다고요. 자기 손으로 죽였으면서. 야, 성훈이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이 미친 사이코 새끼야. 자네야말로 미쳤나? 어디 안에 이런 사람한테 그따위 말을 해? 자네 아무래도 좋게 타일러서 보낼 수가 없겠군. 이 난리를 치는데 우리 성훈이 앞에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여보, 얼른 경찰 불러. 이서방, 아니 저 새끼 저거 당장 신고하라고. 네, 얼른 경찰 부르세요. 이 새끼 잡아 쳐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쫓아내세요. 이 새끼가 어디라고 네가 여기에 발을 붙여? 이 살인자 새끼야. 형 진짜 왜 이러는 거예요? 술이라도 먹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같이 힘든 사람들끼리 왜 이러는 건데요? 형이 이러면 우리가 더 힘들다는 거 몰라요?
누나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겠냐고요. 야, 성민아. 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말 저놈이 네 누나 죽였어. 저놈 때문에 네 누나가 죽은 거 내가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누나가 매형 때문에 죽었다니. 천아, 저 미친놈 하는 말 들을 필요 없어. 저놈 친구인 내가 성원이랑 결혼했다고 저러는 거야. 야, 이장훈, 너 내가 밉다고 하지만 여기서 이러진 마라. 다른 곳에선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 성원이 떠나보내는 동안은 제발 잠자코 있어. 그게 네가 성원이 전 남편으로서 내 친구로서 해야 할 도리야. 그게 한때 네 가족이었던 이분들에게 차려야 할 예의라고. 천암, 장훈이 얘 밖으로 쫓아보내. 어서!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엔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 어디 계속해서 연기하고 진심에도 없는 말만 짓거려봐. 넌 지금 네가 한 짓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고 설령 알고 있더라도 네가 성훈이 죽게 한 짓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안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가지고 왔다. 네가 우리 성훈이 죽였다는 증거 내가 가지고 왔어. 여기에 말이지. 뭐라는 거예요? 저 미친놈이. 증거는 무슨 증거? 그리고 성훈이 앞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교통사고인 건 누가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디서 복수심에 헛소리를 해? 그래? 그럼 어디 확인해보자. 그 교통사고가 어떻게 하다가 났는지. 어째서 6차선인 도로로 성훈이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지 말이야. 성민아, 이거 놔. 나 놓고 저놈이나 붙잡아. 그리고 여기 이 USB 연결할 수 있는 노트북 없습니까? 여기 안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성훈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됐는지, 누구 때문에 죽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서 그럽니다.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내가 제게 남겨놓은 USB에 증거가 있다고 소리쳤어요. 제 애타는 외침에 조문객 중 한 분이 가방 속에 있던 노트북을 꺼내 제게 건네주셨고요. 전 그 노트북에 USB를 꼽고 제가 찾은 증거를 아내 가족들 앞에서 또 아내를 죽게 만든 놈 앞에서 틀었습니다. 조금 뒤 제가 내놓은 증거를 확인한 가족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제가 여러 가게에서 모아 가져온 증거는 CCTV 영상이었거든요. 아내가 왜 6차선인 차도로 달려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나와 있는 CCTV 영상을 말입니다. 영상 속 아내는 뒤를 계속해서 쳐다보며 급하게 뜀박질을 하고 있었어요. 다급하게, 또 잔뜩 겁을 먹고 긴장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놈이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갈라놓게 만들고 아내를 의심하던 조민성 그놈이 말이에요. 아내는 그놈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고 그놈은 죽일 듯이 아내를 쫓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뭔가를 쥐고서 말이죠. 그러다 사고가 났던 거였어요. 아내는 그놈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가 난 거였죠. 하지만 그놈은 아내의 사고를 목격하자마자 골목 안으로 숨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뻔뻔하게도 아내를 사고로 잃은 불쌍한 남편이 되어 빈소에서 연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모든 게 밝혀진 그때도 놈은 뻔뻔하게 연기를 하고 있었죠. 뭐? 그래서 뭐? 저게 나라는 거야? 야, 저게 어떻게 봐서 나야?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구만. 남자가 CCTV에 찍히면 다 저렇게 보여. 이런 식으로 생사람 잡으면 어느 누가 범인이 안 되겠어? 그리고 저 영상 진짜는 맞아? 야, 이장훈, 너 지금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요즘 AI다 뭐다 해서 조작하는 거 쉽던데 복수심에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고?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냐? 경찰 오면 이거 보여주고 네 통신사 위치 파악하고 수사해서 더 좋은 화질에 네가 찍혀 있으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무슨 변명하려고? 네가 성훈이 죽인 거 맞잖아. 여기에 네가 성훈이 뒤쫓아서 겁먹은 성훈이가 도로로 뛰어가는 게 나오잖아.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성훈이를 왜 쫓아? 성훈이 남편이 내게서 왜 도망치고? 미친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듣고 있지. 너 당장 꺼져. 우리 성훈이 빈수 앞에서 욕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지라고. 정말 다행이다.
우리 성은이가 역시 꼼꼼하네. 아마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자기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준비했나 보다. 그래, 내가 또 보여줄게. 성은이가 널 피해서 도망가야 했던 이유. 네가 나와 성은이에게 한 짓에 대해서.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또 저와 민성이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아내 가족들에게 아내가 제게 남긴 텍스트 파일과 증거 영상 그리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변명하던 그놈도 그걸 보게 되었고요. 가족들은 분노했어요. 성은이가 당한 일과 죽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그걸 눈치챈 놈은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전 그런 놈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늘어졌고요. 어딜 가 이 살인자 새끼! 어디 변명해봐. 영상 속 사람이 네가 아니라고! 우리 성은이가 너한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말해보라고! 나 네가 어떤 변명을 하든 그에 대한 증거 찾아낼 거다. 경찰이 증거로 부족하다고 해도 내가 꼭 찾아낼 거야. 네가 우리 성은이 괴롭히고 너 때문에 죽게 된 거라는 걸 꼭 밝힐 거라고! 그래서 우리 성은이 그나마 덜 억울하게 해줄 거야. 알아? 야,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아이! 전부 너 때문에. 너만 없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성은이와 어울리지 않은 네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어도 나랑 성은이 행복했을 거라고. 전부 너 때문이야.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성은이가 죽은 거야. 네가 죽인 거라고! 제 손에 잡혀 도망칠 수 없었던 놈은 미치기라도 했는지 성은이의 죽음이 제 탓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온몸을 비틀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동한 경찰에게 잡혀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이후 아내 죽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다행히 아내의 죽음은 억울한 사고사가 아닌 조민성 그놈의 죄임이 인정되었고요. 녀석은 특수협박 및 폭행치상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아내 가족들도 그렇고 누구 하나 그놈의 죄값을 받게 된 일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막지 못한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자책하고 슬퍼했죠. 지금도 각자 다른 그 자책이 이어지는 중이고요. 특히 저는 정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저를 의심했을 때 왜 좀 더 이해하지 못했는지, 또 아내의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찾거나 알지 못한데 많은 후회를 해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말은 하지 않아야 했는데 조민성 그놈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후회도 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선택들을 하지 않았다면 비록 아내와 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여전히 아내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게 가장 슬프고 또 돕지 못해 후회가 되네요. 부디 제 글을 읽는 분들께서는 배우자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도 슬기롭게 또 이해심 많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항상 솔직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 자격지심이라는 게 생기지 않게, 생기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어 저와 아내가 겪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말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잘해 주십시오. 그럼 이해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처럼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을 맞이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